본 영상은 임산부나 노약자 혹은 심약자는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1545년 2월 3일 중종의 제궁이 빈전을 나와 산릉으로 가는 날이었다. 105일 동안 창경궁 통명전에 있던 선왕의 제궁을 모시고 인종은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이 애통했으며 그 슬픔이 지나쳐 몸이 무척 상해 있었다. 그래서 발이 나는 날 31살의 젊은 왕은 나이보다 2배는 늙어 보였고 걷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1544년 11월 15일 숨을 거둔 중종. 아들은 유난히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했다. 낳은 지 5일 만에 어미를 잃은 원자를 지키기 위해 임금은 평생 노심초사했다. 3살 때 원자가 마마를 앓자 임금은 잠을 설치며 아이의 방을 들락거렸다. 13살 무렵에는 세자가 저주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불로 지진 쥐를 세자가 거처하는 곳에 걸어놓는 저주를 꾸몄다는 이유로 후궁 경빈 박씨가 유배를 가기도 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6년 뒤 경빈 박씨는 사약을 맞고 죽었다. 장례 기간 동안 인종의 몸은 날로 수척해졌다. 뼈만 앙상한 임금의 몸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임금은 약간의 음식을 먹고도 구토를 자주 하여 구토를 멎게 하는 약을 먹기도 했다. 1545년 2월 11일 백관들이 일제히 모여 소리 높여 임금에게 건의했다. 고깃국을 드시지요. 신하들이 대비인 문정왕후에게 가서 임금의 수라를 챙겨달라 청하면 대비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32살이나 된 임금이다. 어찌 아이처럼 음식을 떠서 입에 넣을 수 있겠느냐. 1543년 세자의 날이 25살 때 문정왕후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임금이 되길 원해 세자 거처하는 곳에 불을 냈다. 그런 계모의 마음을 알았던 세자가 죽기로 결심하고 불길에서 나오지 않은 채 버틴 적도 있었다. 그러자 중종은 직접 세자가 있는 방문 앞에서 눈물로 아들을 찾았다. 1545년 2월 24일 인종은 궁중에서 특별히 만든 술을 신하들에게 내렸다. 그리고 친히 술을 2잔 따라 마시고 고기 반찬 2점을 입안에 넣었다. 그의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한 신하들을 배려한 행동이었다. 신하들의 얼굴에는 안심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1545년 3월 25일 중종의 영정이 봉안됐다. 인종이 그 그림을 보고 또 통곡했으며 영의정도 옆에서 통곡하자 신하들 모두가 울었다. 누군가 생시 모습과 다르다고 하자 말을 타고 앉아 계신 모습은 흡사하다고 임금이 말했다. 그리고 인종은 한동안 자기 처소에 말을 탄 아버지의 모습을 걸어두었다. 1545년 4월 중순 인종은 아버지의 중종의 빈전이 있던 창경궁에서 6개월을 머물다 중국 사신들이 온다는 통보를 받고 경복궁으로 이어했다. 임금은 경회루에서 벌어진 사신 접대 연회에서도 입에 술을 대지 않았다. 그것은 선왕의 죽음에 대한 예를 행하기 위함이었다. 신중한 임금은 입을 무겁게 하였는데 간혹 하는 말은 앞날을 예견하는 것이었고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임금은 태평관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고 황궁하면서 광화문 앞에 높이 쌓여놓은 산기를 보고 왠지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수행 내가는 곧바로 군기시 책임자에게 이 말을 전했으나 관리는 곧바로 수리하지 않았다. 다음날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산기가 무너지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군중 수십 명이 압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군기시가 세운 산기의 한 모퉁이가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 1545년 6월 22일
임금의 얼굴빛이 어두웠다. 임금의 눈동자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약물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 밤이 정말 고기다. 승지와 내시들이 수군거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자 대궐 라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궁궐 담장 밖을 넘었다. 대비 문정왕후가 갑자기 딸 의혜공주의 집으로 간다고 소란을 일으켰다.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늦은 밤에 대비께서 거동하시는 것은 아픈 아들을 버리는 부모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1545년 6월 26일 인종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청현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금은 죽은 날이 온다면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다. 청현루는 경복궁 아미산 동남쪽에 위치한 2층 다락방이다. 더위를 잘 타던 임종은 세자 시절부터 여름에 시원한 이곳에서 잠을 청했다. 아픈 임금은 마치 완쾌된 사람처럼 스스로 일어나 청현루로 거철로 보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하지만 다음날 상태가 다시 위독해졌다. 임금의 죽음을 알리는 전조가 나타났다. 세조가 죽기 전에 경회루 기둥에 바닥이 쳤다. 이번에는 8개의 기둥이 모두 부러졌다. 특히 서쪽의 한 기둥이 더욱 심하게 부러졌다. 나무 조각이 못 위에 뜨고 불빛이 타오르는 듯 하였다. 문정왕후가 또 호들갑을 떨었다. 제발 나를 이 저주받은 궁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아마도 아픈 임금보다 놀란 내가 더 빨리 죽을 것이다.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1545년 6월 28일 인종의 병이 더 위독해졌다. 그런데 인종은 들어온 약을 먹지 않으려 했다. 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다. 궁녀가 새끼손가락을 살며시 임금의 입에 넣고 약을 한 숟가락 넣으려 하자 임금은 궁녀의 손가락을 꾹 깨물어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문정왕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한 수저 정도 되는 핏방울을 받아서 임금의 입에 떠넣었다. 그런 가식적인 행동이라도 고맙다는 뜻이었을까? 임금은 반쯤 일어나 약삽을 하나를 다 비웠다. 그리고 다음 날 임금은 문정왕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다. 병원 대군에게 전의한다는 교서를 승지를 통해 내렸다. 문정왕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인종도 눈물을 흘렸다. 인종이 흘린 눈물은 산자가 죽기 직전에 흘리는 바로 그 눈물이었다. 죽기 전에 흘리는 눈물은 많지 않았다. 생을 다한 사람은 이 눈물 한 방울로 그간 이승에서 겪은 마음고생을 스스로 위로했다. 경험 많은 내시들은 임금이 죽음 직전에 흘리는 눈물을 보고 가망이 없다고 체념했다. 계모 문정왕후는 대궐 밖에서 임금의 임종을 막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알려왔다. 관리들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비를 비난했다. 이미 임금은 죽은 사람과도 같았다. 몸은 굳어가고 있었고 목구멍은 닫힌 상황이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 임금의 입술 위에 왕비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피가 떨어졌다. 이의 벌어진 틈 사이로 여인의 핏물이 흘러 들어갔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신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맥도 없었고 숨도 끊어진 것을 확인하였던 내시는 당황하여 몸을 떨었다. 임금의 죽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로 대전내관이 솜을 코에 갖다 대려 하자 갑자기 허공 위로 임금의 손이 올라갔다. 누구를 찾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은 이승과 이별하는 손짓이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 1545년 7월 1일 임금은 청현루 아래 3칸짜리 작은 침실에서 죽었다. 사관은 인종을 이렇게 평했다. 세자로 있을 때도 늘 종일 앉아 말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랐다. 보위에 오른 뒤 정사를 처리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없었고 글 또한 뜻이 깊어 읽는 사람들 누구나 탑복했다.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백성들은 궁궐 담장에 귀를 대고 생과 사의 여부를 알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세종 이후 100년 만에 성군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임금이 고작 9개월 만에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은 대단했다.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이 광화문 밖에 모여 종일 끊임없이 통곡했고, 일반 백성들은 물론 노비에서부터 부녀자들까지 집에서 뛰쳐나와 광화문 앞에서 울부짖었다. 1545년 7월 2일 임금이 죽은 다음 날에 소렴이 있었다. 소렴이란 시체의 빈전에 옮겨 옷과 이불을 갈아 싸는 일을 말한다. 소렴을 이렇게 일찍 서두른 것은 시체 썩는 냄새가 대궐 안팎에 진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 시신의 부기가 심할 것이란 생각과는 달리 흠 하나 없이 깨끗한 옥체를 유지하고 있어 다들 놀랐다. 그런데 얼굴 눈자위 주변에서 푸른 기운이 너무 강해 한눈에도 약물 중독으로 죽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시신을 닦던 내시는 임금의 손과 발에서 따스함이 전해져 놀랐다. 염을 하던 내시가 임금의 고개를 반듯하게 하고 통증 때문에 구부러진 한쪽 무릎을 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부드러워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대비는 염을 마친 임금의 시신을 외부에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른빛이 감도는 임금의 얼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임금이 죽은 다음 날 궁궐 주변에서는 또다시 괴물 소동이 벌어졌다. 사관은 그날 밤 한양 한복판에 출연한 괴물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캄캄한 밤에 괴물이 다니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검은 기운이 더욱 짙었다. 소리가 들리는데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라 도성 한복판 사람들이 놀라 거리로 나와 무리지어 내거리에 모여 징을 치고 궐 안에서는 말들이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니 순절들이 막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이상한 일이 사나흘 계속된 후에 그쳤다. 사관이 묘사한 괴물은 한층 더 위력적이고 신비로웠다. 괴물이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기운이 짙어지고 한양 사람들이 놀라 내거리에 나와 징을 치며 괴물을 쫓았다고 사관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 날이 사나흘 계속됐다고 하니 이런 일은 조선왕조 실록 어디에도 없는 특이한 기록이었다. 괴물이 나타나자 임금의 시신을 안치하는 빈전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심해졌다. 7월 2일 소렴을 할 때 신하들이 창경궁 통명전에 있는 제궁을 경복궁 사정전에 모셔와야 한다고 하자 문정왕후가 반대했다. 문정왕후가 예종 임금을 안치했던 충순당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신하들이 다시 즉각 반대했다. 충순당은 후원이 거칠고 소활한 곳이라 안 됩니다. 이곳은 예종의 시신을 모신 곳인데 귀매들의 소란으로 빈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일이 있었다. 결국 7월 2일 경복궁 사정전에서 소렴을 한 뒤 7월 14일 시신을 다시 창경궁 저승전으로 옮긴다. 그리고 다시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7월 18일 창덕궁 선정전으로 시신을 옮겼다. 임금의 시신이 안치된 빈전을 이렇게 우왕좌왕 움직이는 것은 인종의 죽음 뒤 궁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궤변들 때문이었다. 문정왕후는 인종의 시신이 무척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1545년 10월 12일 서둘러 효릉에 안장했다. 그런데 대여 위에 놓인 제궁을 감싼 임금의 관이가 깜짝같이 사라졌다. 분명 창덕궁 선정전 빈전에서 관 위에 덮은 관의가 광화문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 사건을 놓고 한 달 동안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종과 인종 연관의 귀신에 대한 언급이 빈번했던 것은 당시 조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나타낸다. 흑사병 등으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죽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유럽 사람들이 인간의 형상을 한 마녀의 존재를 믿고 신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에 집착했던 것처럼 조선 사람들 역시 빈곤과 질병 혹은 정치적 이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도성을 떠들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밤도 낮처럼 밝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전기도 없는 시대,
거리에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이었던 시대에는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서 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16세기 실록에 나타난 귀신 소동이나 괴물 소동은 귀신이란 존재 유무를 떠나 중세 시대를 살던 조선인들의 불안한 심리가 표현된 것이다.